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100일을 맞았습니다. 단 100일 동안 미국이 구축했던 세계 자유무역의 질서가 무너졌고 기축통화, 달러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트럼프는 가장 성공적인 100일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긴 했는데 동시에 자동차 관세에서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핵심 지지층이 자리한 러스트벨트, 미시간주에서 이 대규모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자신의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이 내려갔고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오고 있다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flation is basically down, and interest rates came down despite the fact that I have a Fed person who's not really doing a good job. With my China tariffs, we're ending the greatest job thef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y want to make a deal, and we're going to make a deal, but it's going to be a fair deal.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는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 수입산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고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되는 관세나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등과는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중국 관세와는 하겠다는 뜻을 내포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무려 142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전임 대통령이 한 건 또는 아예 서명하지 않았던 것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인데요. 특히 폭풍 같은 관세 조치가 쏟아졌죠. 이제까지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온 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해체하는 상호관세 부과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스콧 베센트 장관이 나서서 각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에 나섰는데요.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 국가와의 첫 관세 합의가 발표에 가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인도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도 좀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성과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정작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자존심 싸움 같은 분위기도 풍기는데 요즘 보면 이제 미국이 약간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중국에 추가된 관세가 총 모두 한 145%이죠. 이를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조차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면서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여전히 미묘한 기싸움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일단은 중국을 제외한 17개국 무역 파트너와 대화 중이라면서 만약 이 관세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 책임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굴복하지 말자면서 연합전선 구축 의지를 밝혔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에서 굴복은 불량배를 더 과감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다자 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경고 등을 키우고 있는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관세 리스크가 이제 정점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100일 이 글로벌 주식시장 큰 폭풍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2기 100일간의 미증시 하락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도 역대 5번째로 큰 마이너스인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1월 20일 이후 7%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증시 지수가 5% 넘게 상승한 것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3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630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90조 원 이상 팔았다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취임 이후 9% 넘게 떨어졌죠. 이 시기 달러 가치와 함께 미국채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보신 것과 같이 금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아온 미국의 빅테크 M7이 특히 급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테슬라가 30%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 애플 역시 10% 후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대표 지수보다 낙폭을 더 키우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14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와 또 유예를 반복하는 이 변덕스러운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를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앞으로 몇 주간의 이 무역 협상에서 얼마나 큰 진전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을 맞은 오늘 한국경제TV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을 진단하고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런 에스모글루 미국 MIT대 교수는 세계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에스모글루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유주환 기자입니다. Donald Trump, I believe, is a symbol of the problems that the world is facing.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에스모글루 미 MIT 석좌 교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간의 정책들이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은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정책들이 결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국제 금융의 판도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o special for the trading world, was beyond its hegemonic power, its military might, its leadership. It was its financial role. Together with trade flows, financial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hange.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5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는 미중 양국이 쉽사리 타협과 양보를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싸고 향후 100년의 승자가 되기 위한 두 나라 간의 치열한 경쟁이 세계 질서, 교역 관계, 동맹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 같은 변화와 고령화, AI 기술 발전 등의 도전에도 직면한 한국은 유연한 대외 정책과 자체적인 전문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South Korea already has experience in terms of living in a turbulent part of the world where there are foes and friends mixed with each other and you have to form alliances. That is even more true today. 인구학적 변화와 기후 변화 등은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이자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새로운 산업과 상품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오늘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는 과거 한미 FTA 협상을 설계하고 또 이끌었던 이 두 주역이 나와서 지금의 미국발 무역 전쟁을 분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커트 통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관세 폭탄의 중심에 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깊이 있는 조언들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한미 FTA 초기 설계자인 커트통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선 일정을 미국이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수 있는 만큼 7월 8일로 설정한 관세 협상 데드라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ight be tempted to drag this out a little bit and use the Korean election to its advantage in this regard. Because again, remember, Donald Trump is flexible.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기본 관세 10%를 유지하다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시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 에너지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상호주의적 원칙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ally would like to recommend to the negotiators, Korean negotiators, to go into a kind of zero for zero as far as the tariff is concerned. That's the way we can leave Koreas alive.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기까진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커트통 전 부차관보는 양국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협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양측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정상이 만남을 갖기 전까지는 협상 착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But I wouldn't expect those to go below, say, 60, 50%, unless there was a negotiation. And that negotiation probably won't start until the third quarter, or maybe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김 전 본부장은 미국이 다자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지역 경제 협력체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as far as these two gigantic economy goes in tension, then how can we expect a kind of multilateralism, minilateral or regional kind of arrangement,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기업 그리고 금융 그리고 정부 저희 관세청이 다 함께 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었습니다. AI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AI 이슈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미국에선 아버지 트럼프가 취임 100일을 맞은 오늘 방한 중인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오전부터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호 기자,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만난 기업 총수들은 누굽니까? 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오전부터 재계 총수와의 릴레이 면담 중입니다. 장소는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조선 팰리스 강남입니다. 이번 방한의 가교 역할을 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전 8시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이 조선 팰리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공지능,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유월 롯데지주 부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를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재계 총수와의 면담은 미국 관세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은 25%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등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은 그를 메가의 핵심 집행자, 새로운 킹메이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면담 이후 트럼프 주니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늦게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주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5월 황금 연휴에 따른 휴장과 빅테크 실적,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오늘 삼성전자 1분기 부문별 실적에 있었습니다. 전체 실적으로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려가 큽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42.4%나 급감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에서 2조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에선 2분기 이후가 더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1분기 실적을 방어했던 스마트폰 수요 또한 2분기 이후 하락할 조짐인데다 미국발 관세 이슈 등의 반도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6조 6천억 원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증시는 어떨까요? 증권가 전망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증권가에선 내달 증시가 제한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 압력이 최악의 구간을 지났지만 불확실성의 잔존함에 따라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으로 증시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수 하단은 2,450선, 지수 상단은 2,650에서 2,700선 정도가 제시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래로는 3%포인트 정도, 위로는 6%포인트 정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종이나 이런 업종들 매력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내수 부양책과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육성책 등 정책 관련 업종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 훅폭풍에 휩싸인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2,500만 명 전 가입자 정보가 모두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에 SK텔레콤을 떠나는 고객들이 내야 하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오늘 SK텔레콤이 이제 매달 500만 개 유심을 확보해서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입자가 500만 명이니까 산술적으로도 5개월 걸린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영상 사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유심 해킹 사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심 교체는 한 달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만 개라면서 5월과 6월에 순차적으로 500만 개씩 확보해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의 전산 시스템으로는 유심 개통
개통 처리가 하루 최대 25만 개밖에 되지 않아서 네.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전산 처리 속도와 유심 확보 숫자를 감안을 하면 2,500만 명 전 가입자 교체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 유심 교체보다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좀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서비스만으로도 불법 복제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영상 사장은 이 최태원 SK 회장과 본인도 유심 교체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SK텔레콤의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었고 다음 주에는 대부분 가입자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입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이번 해킹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이에 대해서 유영상 사장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네, 일단 유영상 사장은 이번 해킹 사고가 직접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계좌 해킹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의 금융 계좌가 위험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일 텐데 네. 일단 SK텔레콤과 또 정부도 이번 유심 해킹 사고가 직접적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먼저 유영상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면 내 휴대폰에 있는 금융 앱이나 공인인증서, 연락처 등 모든 정보를 똑같이 담은 복제폰이 만들어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유심 복제를 해서 이제 새로운 폰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 유심 보호 서비스가 그것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유심을 복제해서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유심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인증 시도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또 이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서 불법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 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불법 복제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산은 탈취할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불안해하는 SK텔레콤 가입자들 일부는 통신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만 명이 SK텔레콤을 떠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심 교체가 시작된 28일부터 3일간 SK텔레콤을 이탈한 고객은 약 7만 명입니다. 아직 전체 가입자 대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계속 이탈자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고객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주로 통신사 2년 약정을 하고 또 TV와 인터넷도 결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동을 하고 싶어도 좀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일단 2년 약정을 채우지 않으면 이 위약금이 발생하는 점도 이 통신사 이동을 좀 망설이는 이유인데 일단 오늘 국회에서 유영상 사장은 이 위약금 고려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면 통신사 이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 가입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과거 사례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해킹 사고 집단 소송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빠르게 늘면서 오후 5시 기준 5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일단 사안은 좀 다르지만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랑 비교를 해보면 당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법원은 이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관련법상 이 의무를 위반해서 대규모 이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 이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고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도 인정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 사고가 당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비교해서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법적 책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일단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고객 보호를 위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또 유심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솔루션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불법 유심으로 인한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